죄송하지만 저희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강태원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 그리고 손톱 사이에 끼인 흘까지 모든 것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그냥 한 그릇만. 여기는 테이블당 최소 15만 원 이상 주문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에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 명품백을 든 여성들,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기 봐,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보아니 뭐하나?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 모습은 이곳의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박성민 62세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황금숟가락이라는 프랜차이즈 체인의 창업자였습니다. 전국에 300개 매장을 둔 거대한 외식 제국의 주인이었죠. 1992년 작은 한식집으로 시작해서 1998년까지 6년 만에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신화를 만들어낸 그 황금숟가락 말입니다. 당시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던 시골 청년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19년 5년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죠.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왔는지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아내를 잃고 자식들과도 갈등이 생기면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제가 진짜 행복했던 때는 처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던 그 시절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급식소에서 쓸 대용량 조미료와 쌀을 구입하러 중부시장에 왔다가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파져서 근처 레스토랑을 찾았던 것입니다. 원래는 김밥 천국이나 분식집에서 간단히 때우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선 게 문제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고급 상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미식궁전이라는 간판이 금색으로 번쩍이는 이곳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입구에는 30년 전통의 정통 한식당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통이라는 말에 왠지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일까 하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찬물을 맞았습니다. 유니폼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태원이라는 직원이 저를 가로막았죠. 할아버지, 잠깐만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젊은 여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수진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녀는 요리학교를 갓 졸업한 것 같은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직원이 실례를 범했네요. 그녀의 눈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나도 이해해요. 아니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할아버지 혹시 요리하세요? 제 손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30년간 주방에서 일해온 사람의 손은 숨길 수 없나 봅니다. 칼 자국과 화상 자국, 그리고 양념에 물든 손톱들이 제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조금.
그럼 더더욱 모셔야죠. 제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수진 씨의 따뜻한 배려로 구석진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적어도 앉아서 메뉴를 볼 수는 있게 되었죠. 메뉴판을 받아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성민의 특제 갈비찜 38만 원, 성민표 김치찌개 15만 원, 황금숟가락 전통 비빔밥 12만 원, 성민 할아버지의 손두부 8만 원, 박성민 비법 불고기 45만 원. 제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요리가 제가 30년 전 개발한 레시피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메뉴 설명까지 제가 당시 홍보 자료에 썼던 문구와 거의 동일했어요. 이 요리들 누가 개발한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저희 사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특별 레시피예요. 30년 넘은 전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죠? 이런 레시피를 개발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을까요? 수진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지만 제 가슴은 점점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키가 큰 남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영훈 매니저입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그 얼굴. 30년 전 제가 키운 조카 영훈이었습니다. 제 친형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제가 돌봐준 아이였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아들처럼 키웠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 때문이겠죠. 젊을 때는 항상 정장을 차려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시골 농부 같은 차림을 하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참, 저희 특제 갈비찜 드셔보세요. 저희 사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비법 레시피거든요.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영훈의 말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개발한 요리를 다른 사람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그 레시피, 정말 여기 사장님이 개발한 거예요? 물론이죠. 저희 윤재혁 사장님은 30년간 한식 연구에 매진해 오신 분이에요. 이 모든 레시피가 사장님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윤재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재혁은 30년 전 제 첫 번째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성실하지 못했고 몇 번의 경고 끝에 결국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무단결근은 물론이고 재료를 몰래 빼돌리거나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제 레시피 노트를 몰래 복사하려다가 걸렸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비찜이 나왔을 때 확신이 섰습니다. 향신료의 배합, 양념의 농도, 심지어 고명을 올리는 방식까지 제가 30년 전 개발한 그 레시피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한 수저 떠서 입에 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부터 주방에서 끓이고 졸이며 만들어낸 그 맛,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완성한 그 양념의 조화가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윤재혁? 30년 만에 다시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특유의 거만한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금시계를 찬 모습이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죠. 그가 저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박 사장님이 아니십니까? 주방에서 나온 윤재혁의 목소리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랜만이네요, 윤군. 정말 우연이네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계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사장님, 이분이 누구세요? 영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이야. 박성민 선배님이지. 선배라는 호칭에서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하관계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실제로는 제가 사장이고 그가 직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들. 제가 말을 꺼내자 윤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요? 제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거예요. 30년간 쌓아온 노하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레시피는 제가 피와 땀으로 개발한 것들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4년간 매일 밤 실험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황금 숟가락의 핵심 레시피들이었죠. 특히 이 갈비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할머니들에게 전통 방식을 배우고 거기에 제 나름의 현대적 감각을 더해서 완성한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갈비찜은 제가 고향인 충청도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때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요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요리 아세요? 비슷한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윤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전에 그 거만한 표정이 다시 떠올랐죠. 세상에 비슷한 요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저희 레시피는 특별합니다.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모든 게 독창적이거든요. 그러게요. 저희 사장님은 정말 천재시죠. 영훈이 거들었습니다. 제 조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레시피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도용한 사람이 윤재혁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제가 해고한 직원이었고 당시에도 제 레시피를 훔치려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평상복을 입고 그 레스토랑을 자주 찾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윤재혁은 손님들에게 자신이 이 모든 요리를 창조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리의 개발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것인 양 소개하고 있었죠. 둘째, 영훈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연락이 끊어져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훈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30대 중반의 성숙한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제가 개발한 레시피뿐만 아니라 심지어 황금 숟가락의 영업 비법까지 도용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세팅부터 서비스 방식까지 제가 고안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이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일부 재료들이 정식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였습니다. 제가 개발한 레시피에서는 최고급 포기김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재혁은 중국산 저가 김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격은 제대로 받고 있었죠. 갈비찜에 들어가는 갈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레시피에서는 국내산 한우갈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수입산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가는 절약하면서 가격은 최고급으로 받고 있었던 거죠. 완전한 소비자 기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요리 전문가가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유명한 푸드 크리틱 김정훈 씨였죠. 그는 각종 방송과 잡지에서 활동하는 음식 전문가로 그의 평가는 레스토랑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윤재혁은 김정훈 씨를 극진히 모시며 자신의 요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비찜의 양념 비율이 정말 독특하네요.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끝에 완성한 비법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단계에서 넣는 특제 소스가 핵심이죠. 윤재혁이 자신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스는 7가지 재료로 만드는 건가요? 갑자기 끼어든 제 말에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김정훈 크리틱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매실액젓, 다시마 올인물, 사과즙, 배즙, 양파즙, 마늘즙,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토마토 페이스트. 이 7가지가 맞죠? 윤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발한 특제 소스의 정확한 재료 목록이었으니까요. 어떻게? 그리고 이 소스를 만들 때는 매실액젓을 먼저 넣고 30분 재운 다음 나머지 재료를 순서대로 넣어야 하죠. 특히 토마토 페이스트는 마지막에 넣어야 하고 넣은 후에는 절대 끓이면 안 되고 약한 불에서 5분간만 졸여야 해요. 김정훈 크리틱이 감탄했습니다. 정확하네요. 제가 먹어본 맛이 바로 그겁니다. 혹시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가요? 그때 수진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그런데 계속 혼자 앉아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수진 씨,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이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거든요. 그럼 이 요리들의 진짜 역사는 모르겠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윤재혁이 김정훈 크리틱에게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김치찌개만 해도 제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잠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홀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레시피는 당신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 농담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김정훈 크리틱이 흥미롭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떤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레시피 노트였죠. 표지는 낡아서 너덜너덜했지만 안의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모든 요리는 제가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개발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모든 개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첩을 펼치자 윤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방금 자랑스럽게 소개한 모든 레시피의 원본이 제 손글씨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1994년 3월 15일 갈비찜 레시피 1차 시도. 양념이 너무 짜서 실패. 1994년 3월 22일
갈비찜 레시피 2차 시도. 설탕 대신 매실청 사용. 맛은 좋아졌으나 색깔이 이상함. 1994년 4월 3일 갈비찜 레시피 3차 시도. 토마토 페이스트 추가. 대성공. 노트에는 이런 식으로 수백 개의 실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한 것들까지 모두 기록해놨죠. 그리고 이분은 저는 영훈을 가리켰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영훈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니? 영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삼촌?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 순간 호란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성민. 혹시 황금 숟가락 체인의 그 박성민? 김정훈 크리틱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전설 속의 인물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삼촌이세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미안하다, 영훈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서. 김정훈 크리틱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윤 사장님 설명해 보시죠. 이분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윤재혁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함께 개발한 거니까 제 것이기도 하고. 함께 개발했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윤군, 당신은 30년 전 제 가게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무단 결근과 재료 낭비, 그리고 고객 불만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신은 제 레시피 노트를 몰래 복사해 간 것 같군요. 그런 게 아니라 증거가 여기다 있어요. 저는 수첩의 뒷부분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직원 관리 기록도 적혀 있었어요. 1998년 8월 12일 윤재혁 직원 최종 경고. 3일 연속 무단 결근. 1998년 8월 20일 윤재혁 직원 레시피 노트 무단 복사 시도. 경비실에서 발각. 1998년 8월 25일 윤재혁 직원 해고 처리. 이유 업무 태만 및 영업비밀 침해 시도. 모든 기록이 날짜와 함께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훈 크리틱이 윤재혁을 매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네요. 지적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윤재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3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 수첩도 나중에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레시피에 숨겨진 비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갈비찜을 만들 때 마지막에 넣는다는 그 특제 소스 말이죠. 진짜 비법은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에 넣는 겁니다. 고기를 재울 때부터 들어가야 해요. 윤재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치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넣는 타이밍입니다. 김치를 볶고 나서 3분 후에 넣어야 해요. 너무 일찍 넣으면 고기가 질겨지고 너무 늦게 넣으면 김치 맛이 덜 배죠. 김정훈 크리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먹어본 맛의 비밀이 바로 그거였군요. 그리고 비빔밥의 핵심은 고추장이 아니라 참기름입니다. 하지만 참기름을 넣는 시점이 중요해요. 밥이 뜨거울 때 넣으면 향이 날아가니까 밥을 완전히 식힌 후에 넣어야 합니다. 수진 씨가 감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디테일은 직접 개발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한 젊은 직원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식약청에서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조사 장비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사장님이세요?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불법 식재료 사용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윤재혁이 당황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신고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겠죠. 식약청 조사관이 윤재혁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김치의 원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서류를 확인해 보니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메뉴에는 전통 국산 김치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그건 실수입니다. 갈비도 마찬가지네요. 수입산 소고기를 사용하시면서 국내산 한우라고 광고하고 계시는군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상당수가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식약청 조사관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기,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무허가 식재료 유통업체 이용,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윤재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30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레시피만 참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욕심이 생겼고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무언가 절약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도 쓰게 됐고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윤군.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저버린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영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해요. 30년간 연락도 안 드리고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삼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괜찮다, 영훈아. 내가 잘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레시피들이 삼촌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수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사장님,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레스토랑이 문 닫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요리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자리가 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윤재혁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레스토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됐죠. 30년간 숨겨진 레시피 도용 사건, 고급 레스토랑의 불법 식재료 사용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안을 했죠. 시골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료급식소에서 함께 일해요. 정말 의미 있는 요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윤재혁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시골에서 무료급식소 일을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어요. 영훈과 수진 씨도 저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영훈은 처음에 충격이 컸습니다. 30년간 생각했던 삼촌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거대한 사업가였던 삼촌이 시골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삼촌,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세요?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영훈아, 진짜 성공이 뭔지 아니?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닌가요? 아니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수진 씨는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급식소의 메뉴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요리학교에서 배운 현대적인 기법을 전통적인 가정식에 접목시켜서 어르신들도 드시기 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들을 개발했죠. 할아버지, 아니 사장님, 이 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어요. 왜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그리고 윤재혁도 3개월 후 시골로 내려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윤재혁도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 맛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아마도 진정한 감사의 인사를 받아본 게 오랜만이었을 겁니다. 사장님,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요리가 뭔지. 윤재혁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네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이에요. 30년 전에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때 사장님 말씀을 들었다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가 중요해. 지금 우리 급식소는 하루에 200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젊은 세대들도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요리를 배워가곤 합니다. 특히 영훈이 기획한 세대 간 요리 교실이 인기예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젊은 사람들은 현대적인 조리기구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죠. 삼촌,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내가 기획한 거잖아. 하지만 삼촌이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배울 게 있다고 하신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수진 씨는 지금 요리 연구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전통 요리에 대해 많이 배웠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사장님, 할머니들께서 가르쳐 주신 레시피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분들의 지혜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해. 네, 그리고 각 레시피마다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도 함께 담고 싶어요. 30년 전 제가 꿈꿨던 것은 전국에 체인점을 두는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매출과 이익, 확장과 성장, 그런 것들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이루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의 밝은 웃음을 보는 것, 영훈이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수진 씨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응원하는 것, 그리고 윤재혁이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제 김정훈 크리틱이 급식소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직접 와서 이곳의 요리를 맛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레시피인데 이곳의 요리가 훨씬 맛있네요. 재료가 좋아서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음식에 그대로 담기는 것 같아요. 김정훈 씨는 이곳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발표했습니다. 레시피를 되찾은 남자의 진짜 성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급식소를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거나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젊은 요리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번아웃을 겪은 사람들,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여기서 일하면서 요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젊은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접시 위의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르신들을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영훈이 옆에서 도와주고 수진 씨가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윤재혁이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합니다. 예전처럼 거창한 꿈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진 씨가 어제 저에게 한 말을 떠올립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맛있는 요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뭐지? 사랑으로 만든 요리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급식소 마당에서는 텃밭을 가꾸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고, 주방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레시피를 되찾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가족과 진정한 동료, 그리고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진짜 의미를 말이죠. 진짜 레시피는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정성과 사랑,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어떤 비법 재료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